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두 아이 엄마이자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한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47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이란 사람과 17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 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책임감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때 제가 남편을 잘못 본 겁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더군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몇 번의 소개팅처럼 어색한 자리를 거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수가 적은 남편의 모습이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알고 보면 그건 무심함의 다른 얼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는 어느덧 1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맞벌이였지만 남편 월급이 더 많았기에 집안일은 제가 대부분 맡았고 아이를 가지자 저는 곧 퇴사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난 완전히 육아에 지친 전형적인 아줌마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혼자 TV만 보고 주말엔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어요.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밖에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육아는 저에게 오롯이 다 맡겨버렸습니다. 맡겼다기보다는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더군요. 전 육아에 전념하느라 밤잠도 못 자고 늘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누구나 다 겪는 일상일 뿐이라고 지부했습니다. 그러느라 제 몸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임신 전보다 몸무게가 20kg 이상이 불어버렸는데도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쉬지를 못하니 계속해서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살 좀 빼. 얼굴이 그게 뭐야 넙대대하게. 빈잔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내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시더군요. 한 번씩 심심하면 전화를 해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요새 밥은 잘 먹냐? 밥이요? 잘 먹고 다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남편이야.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 피곤에 쩔은 내게 오늘도 시비를 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때서요? 뭐?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네 남편은 하늘이야. 너는 땅이고. 나는 생전에 단 한 번도 네 시아버지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너는 네 남편을 위할 줄 모르니? 어머니, 애들 아빠는요. 밖에서 잘 드시고 다녀요. 집에 일찍 들어와야 뭘 해주던지 말던지 하죠. 맨날 밤늦게 오는데요. 새벽에 오는 날도 부지기수해요. 그러니까 안 사람이 잘해야지. 남자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것은 다 여자 탓이다. 또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맨날 저만 야단을 치세요? 제가 반대로 애들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때서야 애들 아빠 탓을 하시겠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답답하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꾸역꾸역 대꾸를 할 테냐? 아무리 여자가 집안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도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는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갖추고 있어야지. 너처럼 넙대대하게 퍼져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니? 어머니, 아버님도 어머니가 그렇게 퍼질러져 있어서 딴살림을 차리신 거예요? 화가 나서 순간 시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멋이 어째?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버님도 대놓고 바람을 피셨잖아요.
아까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잖아요. 남자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것은 여자 탓이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전 혼자서 집안일과 독방 육아에 힘들어서 죽겠으니까요. 라고 하고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님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셨다던데 같은 여자로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딸인 신우이도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짐 싸서 시댁 문턱을 탈토록 다녔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셨어야죠. 시자병에 걸리면 다 저렇게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또 어쩌게요.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신우이도 맨날 친정살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와서도 징징 짜대는 소리는 지긋지긋하게 하곤 했어요. 같은 여자끼리 공감을 해주느라 잘 들어주려고 나름 노력은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야 말이죠. 신우이의 시댁욕은 물론이고 신우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며 불안에 쩌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저를 보는 듯해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었더니 글쎄 수시로 우리 집을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맨날 골프 모임에 나가느라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일러바친 겁니다. 신우이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그렇게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는 것은 오롯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것은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잣대가 또 다른 내게 환멸감을 안겨다 주었고 그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기에 큰 절망감과 좌절감에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지금 당장에 어린이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옥죄는 내 상황을 알기에 더욱더 마음껏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내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상대가 긴장을 주지 않으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남편과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예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둘째를 낳은 이후론 서로의 얼굴을 봐도 무표정 일상이 되었고 제 몸은 임신과 육아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진짜 애 둘 낳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여자로 안 보여. 거울 좀 보고 살아. 창피해서 어디에 가서 내 마누라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알았어? 어떻게 좀 해봐. TV에 나온 여자들은 애를 낳아도 한결같더만. 넌 왜 그러냐? TV에 나올 정도면 내가 연예인이나 배우를 하지. 이렇게 당신과 자식 낳고 안 살았어. 남편은 마치 내가 부부 사이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불만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그런 말에도 별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저만 속만 상할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과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의 몸매로 쉽사리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살을 빼도 힘이 들어서 집안일이 힘들었고 애들에게 짜증도 많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늘 그런 저에게 변함없이 냉랭했습니다. 그는 늘 휴대폰을 엎어두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샤워도 안 하고 소파에서 쓰러졌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본능적으로 여러 번 톡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빠 덕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우리 다음엔 제주도 어때요? 분명 여자의 문자였고 그 뒤로 여러 대화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내가 남편의 톡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에 관하여 따지고 물으면 대번에 그랬어요. 매너 없이 어디 남편 휴대폰 함부로 만져?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또 따져 묻거나 대꾸라도 할라치면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방 육아에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남편 육아도 함께 도와준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그런 거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이래서 사는 우울증이 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풀 곳이 없고 애는 잘 돌봐야 했고 갈수록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자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야 할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남편의 어이없는 그런 말에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극한 다이어트를 수시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을 빼면 뭐하나요? 기운이 없어서 무기력증에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급하게 뺀 살이라서 그런지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기침도 멎지 않아서 혹시 폐암에 걸렸나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지만 기관지염이라고만 했고 감기 증상이 빨리 낫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기운이 없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고 수시로 감기 증상에 시달려야만 했기에 결국 약을 달고 사느니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잘 먹었더니 살을 뺐을 때보다 더 2배로 살이 찌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소홀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식사를 맛있게 몇 끼니 먹었더니 더러 배로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2배로 다시 찌긴 했어도 더 이상 여기저기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에 애들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려면 내가 아프지 않고 기운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핑계를 삼아버리고 다이어트는 계속 미뤄지게 되었어요. 고무줄 같은 내 체중은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남편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남편을 내가 무시해버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일상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졌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목이 자주 붓고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길래 단순한 염증인 줄 알았죠. 하지만 병원에 갔다가 조직 검사를 받고 결국 듣게 된 말은 악성 종양입니다. 갑상선암으로 보입니다. 그날 혼자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전신으로 암이 전이가 안 되기를 바라야 한다더라고요. 참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갑상선암이래. 내일 입원해. 남편은 조용히 앉아있더니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더군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네. 그거 수술만 하면 낫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당신은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데도 별 생각이 없어? 그래도 애들 걱정은 하긴 하네.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야. 괜히 암이 걸렸다고 사방팔방이 떠들고 다니지나 말어. 수술하면 바로 나을 병인데 무슨 걱정이야? 괜히 주변 사람들 걱정이나 끼치지. 그게 할 소린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다니 속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네 마누라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것밖에 못해? 네가 갑상선암에 걸렸으면 과연 그랬을까? 넌 진짜 나쁜 인간이다. 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었죠. 그래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설레발 떨지 말어. 병난 것이 무슨 자랑이야? 그래, 자랑이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은 자랑해야 한다고. 그래야 할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거니? 뭐? 네가 병이 난 게 나 때문이란 말이야? 완전 이젠 머리까지 어떻게 돼버린 게 아니냐? 다른 여자들 애 낳고도 건강하기만 하더라. 우리 엄마도 봐. 한 번도 그런 이상한 병에는 안 걸리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어도 어디 한번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 우리 엄마를 보고 배워.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맘 놓고 2집 살림을 하신 거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이냐?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뭐야?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욕되게 할 거야?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해봤자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화만 날 뿐이었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린 저를 하나도 맘 아프게 생각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다니 제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지라 제 동생과 함께 병원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을 맡게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해요. 무슨 일로 입원을 하냐? 네, 갑상선암이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 좀 봐주세요. 갑상선암?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렸냐?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암에 걸려서 그랬었나 봐요. 힘들지 않은 애기 엄마들이 어디에 있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 다들 웃는다. 그냥 네가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 거지. 소연이를 봐라. 그 애도 애를 둘씩이나 낳아 키우고도 어디 한번 아프다고 한 적이 있었냐? 아픈 나한테 별소리를 다 했어요. 듣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 입원 수속을 밟아하니까 아침 일찍 와주세요. 알았다.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고 하더냐? 꽤 오래 입원을 하는 것 아니냐? 글쎄요. 그건 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숨소리에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하필 애들 또리인데 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말이다. 애들 아빠는 일할 사람이니까 밥을 잘 챙겨 먹여야 하는데 네가 아프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 이 와중에 남편 밥 타령이라니 꼴 보기가 싫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 밥 챙겨주면 되잖아요. 왜 걱정을 하세요? 며느리 걱정 하나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얼척이 없는 말을 하셨어요. 너는 병원에서 편하게 병원밥 먹고 치료받고 잘 지낼 텐데 무슨 걱정이냐? 갑상선암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다. 괜히 암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내 아들을 잡지나 말아라. 알았냐? 시어머니 그 말에 갑자기 우라통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며느리한테 곧따위로밖에 말을 못하세요. 며느리는 갑상선암에 걸려서 내일 당장 입원을 하는 마당에 멀쩡한 아들 밥 못 얻어먹고 다닐까봐 걱정하시냐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딱 맞네요. 그래요. 난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올 테니까 그동안에 어머니가 아드님하고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고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랬다고 전화질을 계속해서 했다며 난리 판꽃을 치는데 냅뒀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요.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하라고요. 애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쭉 적어서 대문짝만하게 냉장고와 식탁 테이블에다 붙여놨으니까 참고해서 잘 하라고 했습니다. 듣는 둥 맞는 둥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혼자서 낳았나 싶더군요. 저런 인간이 뭐가 좋아서 애 낳고 살았을까 싶으니까 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싸가지 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남편에게 일러 바치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렸는지 밖에서 남편이 내게 전화를 해서 난리였어요. 내가 말했지. 네가 아픈 것은 아픈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넌 쪽팔리지도 않냐? 갑상선암에 걸린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았어? 부끄러운 줄이 알아. 네가 병만 안 걸렸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을 봐주시러 오시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못하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 난리겠어. 조용히 좀 살자. 남들처럼 조용히 좀 살자고. 라고 하고서는 툭 끊어버렸어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안 오고 뭐하고 자빠졌는지 밖에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진짜로 나를 배려한 사람이면 그랬을까요? 마누라가 내일 병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데 뭐하느라 아직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지 웃기지 않습니까? 며느리 와내란 타이틀을 가진 여자는 남을 위해 무한한 배려와 희생만이 하고 살아야 하나요?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다니 그게 남편으로서 할 소린가요? 그쯤 되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포기가 되더군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마음속엔 악만 남더라고요. 남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원 준비를 하고 집안일 정리를 하느라 그때까지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웃기더군요. 왜 하필 재수없게 너는 그러는 거냐? 하여간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 이쁘기를 하냐, 싹싹하기를 하냐, 남편 내조를 잘하냐, 남들은 마누라가 친정에서 돈도 잘 갖다 주고 하다못해 돈도 잘 벌어서 남편이 흥청망청 돈을 쓰도록 한다던데 너는 그런 것도 없지 않냐. 나한테 보탬을 하나도 안 되면서 요구사항은 많아. 치중 진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치중이 아니어도 저런 말은 곧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휴, 내 팔자야 란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 팔자 타령밖에 할 수 없는 내 신세가 처량해도 어쩌겠어요. 저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은 내 잘못이었죠. 인상을 팍팍 쓰고 온 시어머니에게 집안일과 이들에 관한 한 인수인계를 하고 오전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행히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초기라서 수술을 하면 낫겠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한 일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는 친정 식구들 이외엔 아무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에 남편이 퇴근 후에 한 번 오고는 그 뒤로는 오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군요. 그날 내가 태국으로 떠나. 태국? 또 골프 모임이야? 응, 너도 알잖아. 우리 정기 모임인 거. 그날이 내가 수술을 받는 날인데 꼭 가야만 하는 거니? 1년에 2번 있는 모임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어? 내가 없어도 넌 수술을 잘 받을 거다니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감상선함에 걸리지 않고 제 몸이 잘 버티겠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굳이 가겠다는 걸 붙잡을 수 없는 노릇이라 그냥 혼자서 화를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대접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은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수술보다 태국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외롭고 서글픈 순간은 없었습니다. 애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수술대에 누워있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전신마취가 되기 전까지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도 없고 시댁에서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거동이 어려우신 상태로도 제 옆을 지켰고 제 여동생만이 병실을 자주 오고 가며 챙겼습니다. 저는 그 넓은 병실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수술 회복을 하느라 한 달 가까이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SNS에는 초록잔디 위에서 골프채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그것만 있었는 줄 아세요? 옆에는 어김없이 쭉쭉 빵빵한 젊은 여자들이 늘 함께 있더라고요. 쫙 달라붙는 상의에 짧은 셔츠만을 둘러입은 성형 괴물 같은 여자들과 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불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려 보름이나 입원해 있는 동안 신우이도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 제 허락도 없이 자기 애들 둘이나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아예 자기 집인 양 내 물건들은 한쪽 방에다 치워두고 자기 살림살이들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아세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아이들 목소리, 텔레비전 소리, 거실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벌써 퇴원했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럴 줄 알았으면 치워놓고 있었을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종이다 대고 써서 말했습니다. 이젠 돌아가도 좋아요. 내가 왔으니까 어머니랑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언니, 나 이혼했어.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오빠가 그러라고 했거든.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니? 집안 살림은 소연이가 다 했다. 네 애들도 다 챙겨주고 말이다. 소연이가 당분간만 여기서 지낼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알았냐?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다시 써서 보여줬어요. 당장에 나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마음씨를 그 모양으로 쓰니까 몹쓸 병에 걸린 거다. 수술하면 뭐하냐? 또 재발할 텐데. 이제껏 지 애들 봐주고 살림을 해줬는데 볼일 타봤다고 쫓아낼 게 뭐야? 어휴, 못된 건. 저런 것은 며느리라고 내가 드렸다니 후회 막급이다.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친정아버지랑 사촌들이랑 이모들이랑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 퇴원 기념 파티를 하자고요. 신우와 시어머니 의사는 묻지도 않고 불렀습니다. 나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사촌들이랑 이모들이랑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저희 집을 신우와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님들 제 집에서 퇴원 기념 축하 파티를 한다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끽소리도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 이모들과 이모부들 그리고 이종사촌 형제들과 형부들도 늦은 시간까지 모처럼 술을 마시며 떠들고 놀았는데 남편이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자 대본에 다들 그랬어요. 아니, 이 집 바깥 양반 왜 콧배기도 안 보여? 지금이 몇 시야? 모처럼 온 김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외박하는 거 아니야? 다들 한마디씩 돌려가며 말하길래 내가 종이다 대고 이렇게 썼어요. 새벽에 들어올 거예요. 밖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자 형부들과 이모부들과 이모들이 난리였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늦게 들어온단 말이냐?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너 병원에도 한 번도 안 내다봤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런 말들이 오고 가자 신우와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듯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해댔습니다. 이모들과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괘씸하다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벼르고 계셨어요. 남편이 새벽 3시가 넘어가자 그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어떻게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열불이 난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자네, 이렇게 맨날 이 시각에 집에 온 건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나 있어?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이리 와서 앉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또 이모가 그랬어요. 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구먼. 이렇게 맨날 새벽바람을 쐬고 다닌 걸 보니까 보통 바람이 난 게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서 그날 새벽에 우리 친정 부모님과 이모와 이모부들 앞에서 남편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신우와 시어머니는 천불이라면서 인상을 팍팍 쓰고 있었지만 감히 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찢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에다 대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친정 부모님과 이모들과 이모부들한테 혼나고 있는 남편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런 날을 황당해하며 쳐다보길래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내 딸 말대로 하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되도록이면 조용히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나가면서 이왕이면 네 집 식구들도 함께 데리고 나가. 알았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뭔 소리야?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이미 다 팔렸어.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야. 내 딸이 몸이 저 지경이니까 내가 직접 나선 거야. 네가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도 없지? 이미 이 집은 내 딸이 다 팔아넘겼어. 내일 당장 이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 넌 이대로 바로 나가. 너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니야. 어떻게 공동명인 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네가 뭔가 착각한 모양이군.
내가 내 집을 내주면서 왜 내가 내 딸 명의를 놔두고 네 명의로 하겠어? 네? 저는 몰랐는데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게 주신다고요. 내 딸한테 준다는 소리였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사위 명의로 하겠어? 그래도 제가 장인어른께 이 집을 저희한테 주시는 조건으로 돈을 적잖이 드렸잖아요. 허허, 어이가 없네. 그럼 한 번도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해봤나? 네, 당연히 공동명의로 할 줄 알았죠. 원래 이 집은 친정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았던 집이었는데 그동안 전세를 놓고 계셨었어요. 그걸 남편이 침을 흘리며 거저 가져갈 생각으로 친정아버지한테 전세로 들어와 살겠다면서 전세금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나를 통해서 들여섰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서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제 명의로 해주신 건데 내가 그냥 그랬었죠. 아버지가 우리 명의로 넘겨주셨어 라고 했을 뿐인데 공동명의로 넘겨준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야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졸제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또 그러셨습니다. 이미 내 딸이 자네랑 이혼을 할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네. 보여줄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자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나? 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은 절대로 자네를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좋은 말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몸만 빠져나가게. 위자료는 안 받을 테니 애들 양육비는 착실하게 보내게. 그리고 집 한 돈은 엉강심심 넘보지 말게. 이미 내 딸과 애들이 살 집을 그 돈으로 마련을 했으니까 말일세. 자네는 그냥 몸만 나가. 알았나?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증거 사진들을 남편 앞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친정아버지가 내가 수집해서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캡처본, 골프여행 일정과 회사 일정 불일치 자료, 재수술 진단서와 병원 진료 기록, 시어머니의 막말 녹취본, 신우의 폭언 정리 등이었어요. 자네는 이젠 끝났어. 내가 이걸 보고 치가 떨렸네. 좋게 합의 이혼을 하고 끝나기를 바라네. 이혼 소송으로 길게 가지고 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세.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걸 보던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나자빠지더라고요. 이미 수술하기 전부터 저는 이혼을 결심했었어요.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미 섰었고 절대로 이대로는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다짐을 하고 또 했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남편의 외도 정황, 시어머니와의 부당한 대화 녹취, 신우의 폭언까지 모두 정리해서 넘겼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도 파악했죠. 집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미리 부동산 사무실에다 내놨던 겁니다. 매수자는 빨리 붙었고 계약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다음날 오후 늦게서야 한숨 자고 일어나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안 하려고 버티는 것을 결국엔 하게 된 거죠. 결국 남편은 실익도 없는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졌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한 조건으로 저랑 헤어졌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결과도 좋아서 평생 약만 끊지만 않는다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도 무사히 잘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단 지역에 빵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까 우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서 참 좋더군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곁에 없던 사람은 함께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